안녕하세요, 수상한 아재입니다. 근 몇 달 동안 저는 사이버 포뮬러에 대한 영상을 열심히 파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작업하는 도중 불현듯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이버 포뮬러에 등장하는 드라이버들의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F1 드라이버들의 연봉이 장난 아니라는 것 정도는 어디선가 주워들은 적이 있었는데, F1을 대체할 새로운 모터스포츠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이버 포뮬러에서 활약하는 이 드라이버들은 과연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들의 연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사이버 포뮬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스포츠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남다른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라서 정확한 분석으로 이들의 연봉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작중에서 포뮬러1을 대체할 새로운 레이싱 스포츠로 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포뮬러1을 기준으로 삼아서 파보다 보면 뭔가 갈피가 잡히지 않을까 해서 무모함을 알면서도 한번 들이대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이버 포뮬러와 포뮬러1은 경기 운영부터 규정, 그리고 스폰서의 규모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기반으로 사이버 포뮬러와 포뮬러1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짚어보고 그 차이를 적용해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들의 연봉을 유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타이틀에서 느끼셨겠지만 지금부터는 저희 뇌피셜이 난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뇌피셜에 항마가 없거나 약하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기준이 되는 포뮬러1은 국내에서는 크게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린 만큼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메이저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1950년 정식으로 포뮬러1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랑프리 레이스를 계승하고 있는 만큼 포뮬러1이 가진 역사와 전통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뮬러1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F1의 스포츠 산업으로서의 규모를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연간 약 20번 정도 치러지는 월드 그랑프리 중 매 경기마다 평균적으로 6만에서 15만 명 정도의 관중을 동원하고 1년간 치러지는 월드 그랑프리 시즌 전체로는 거의 100만 명 정도의 관중을 동원하는 엄청난 파워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랑프리 한 경기당 TV 중계의 평균 시청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6억 명 정도인데 올림픽 시청자 수가 약 35억 명, 월드컵이 약 7억 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 경기당 약 6억 명의 시청자 수는 이 스포츠의 인기, 그로 인한 상업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올림픽과 월드컵과는 달리 포뮬러1은 매년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로서 경제적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며, 팀의 연간 예산이나 총 투입되는 운용비용과 머신 개발에 들어가는 개발비, 전체 스폰서십의 규모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F1은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는 스포츠인 만큼 당연히 F1 머신을 모는 드라이버들의 연봉 역시 그에 따라 엄청난 수준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사이버 포뮬러 애니메이션을 보면 F1과 사이버 포뮬러의 차이가 가끔씩 언급되고는 했는데, 일단 경기 방식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포뮬러1은 한 시즌에 약 20번의 경기를 치르지만 사이버 포뮬러는 한 시즌에 12번의 경기만을 치르면서 경기 운영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장부터 설원까지 포함하는 복합 코스를 달리는 형태였던 사이버 포뮬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가지 또는 서키트 경기로 바뀌며 경기 방식이 점점 포뮬러1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신에 대한 규정은 포뮬러1과 사이버에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뮬러1의 경우는 머신의 스펙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상당한 제약을 두고 통제하지만, 사이버의 경우는 이 부분, 그러니까 머신의 스펙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자드 같은 머신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출전했다는 것만 봐도 운영위에서는 각 팀에서 머신에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머신 스펙에 대한 제약이 느슨하다 보니 사이버 포뮬러에 참전하는 모든 팀은 머신 개발 경쟁을 시작하게 되지만, 치열해진 머신 개발 경쟁은 자칫 머신의 성능이 레이스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되고,
결국 슈틸이나 알자드 같은 머신의 등장에 하야토를 비롯한 다른 드라이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포뮬러에서 머신의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버 포뮬러는 포뮬러 1에 비해 머신 스펙에 대한 제약이 없는 만큼 각 팀과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개발 경쟁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안전 시스템 등에 대한 보다 진보된 첨단 기술을 매년 선보이게 되면서 관련 업계와 세간의 주목을 받아 만화 속에서지만 포뮬러 1에 뒤지지 않는 거대한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 사이버 포뮬러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이버 머신에는 스폰서들의 로고가 없다는 것. 이건 단순히 머신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음과 동시에 애니메이터들을 죽이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손으로 그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면 당연히 스폰서의 데칼들이 머신에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겠죠.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의 표현의 한계쯤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포뮬러에도 스폰서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작중에서도 기술 제휴도 하고 엔진도 공급하고 하는 걸 보면 기본적인 스폰서십은 포뮬러 1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연간 치러지는 그랑프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규모는 작을 것으로 생각되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도 연간 20번의 노출과 12번의 노출은 차이가 꽤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사이버 포뮬러는 머신의 성능이 전부인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중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 머신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그것을 다루는 드라이버에게는 더욱 뛰어난 집중력과 순간 판단 능력, 그리고 강인한 체력 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단지 머신의 성능이 뛰어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개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건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뮬러 1의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과정과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과정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오이의 신조도 F3 챔피언 출신이고 서킷의 풍우나 블리드카가 역시 카트부터 시작한 엘리트 코스로 드라이버가 된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트 슈마하와 불츠홀츠처럼 포뮬러 1에서 활약하다 사이버로 넘어오는 경우조차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이버 역시 어중이 떠중이가 기웃거릴 수 없는 그런 레벨인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사이버 포뮬러가 생기면서 엘리트 드라이버가 되고 싶은 꿈나무들에게 포뮬러 1과 새로운 선택지 하나가 더 생긴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뮬러 1이 가진 전통적 가치에 신세계 사이버 포뮬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애니메이션 안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포뮬러 1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은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라이버들의 연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포뮬러 애니메이션에서는 2022년까지 경기가 진행됐지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실의 세상은 2020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춰 사이버 포뮬러에 하야토가 처음 출전하게 된 2015년부터 작년인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기록을 기준으로 2020년에 계약할 연봉을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역병으로 F1 경기 자체가 연기된 상태지만 사이버 포뮬러에서는 알자드가 등장하는 해입니다. 그럼 2020년 드라이버들은 연봉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어떤 스포츠든 선수들의 연봉 테이블은 해당 스포츠의 인기에 따른 상업적 규모와 해당 팀의 자금력, 그리고 스폰서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선수들의 실력일 것이고, 그 실력을 입증할 데이터가 바로 그동안 선수가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즉 성적이랄 수 있겠죠. 하지만 레이스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모든 퍼포먼스가 온전히 드라이버의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 드라이버의 성적을 기준으로 이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1 드라이버들의 성적과 그에 따른 연봉을 기준으로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들의 연봉을 계산하기 위해 일단 드라이버들의 5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새로운 드라이버 포인트를 적용해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했는데, 새로운 드라이버 포인트는 사이버 포뮬러에서 사용한 포인트 제도가 아닌 포뮬러 1의 포인트 부여 방식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 포뮬러에서는 1위는 10점을 받지만 포뮬러 1에서는 25점을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포뮬러1은 사이버 포뮬러보다 많은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1위는 25점, 2위는 18점, 3위는 15점, 4위는 12점, 5위는 10점, 6위는 8점, 7위는 6점, 8위는 4점, 9위는 2점, 10위는 1점으로 5년간 드라이버들의 기록에 따라 포인트를 적용하면 화면에 보여지는 바와 같습니다. 사이버 포뮬러 월드 챔피언십 최연소 더블런 챔피언 기록을 세운 카자메 하야토가 105포인트로 1위. 2020년 새로운 사장 나구모한테 실력 없다고 잘리게 되지만 실상은 우승 한 차례에 준우승을 2번이나 차지한 신조 나오키가 81포인트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승과 준우승을 한 번씩 기록한 구데리안이 69점으로 3위. 생각보다 전적을 살펴보면 별것 없는 란돌이 50점으로 4위. 큐티를 개발해 2019년 구데리안을 우승시킨 하이넬이 42점으로 5위. 사이버 포뮬러에 참전했다 안 했다 했던 카가는 36점으로 6위에 랭크됩니다. 그리고 우승이나 준우승 경험은 없지만 꾸준히 탑10안에 입상했었던 불츠홀츠가 36점으로 7위. 단 한 번의 우승 이후 성적이 좋지 못한 앙리가 32점으로 8위에 랭크됩니다. 뒤이어 히요시가 17점으로 9위, 여성 드라이버 루이자가 3점으로 10위에 랭크됩니다. 이렇게 사이버 포뮬러 월드 챔피언십 5년간의 기록을 기준으로 드라이버들의 실력을 순위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 기록과 순위가 드라이버들의 연봉을 책정하는데 큰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포뮬러1의 드라이버들의 성적과 연봉에 대입해 어느 정도는 사이버 소속 드라이버들의 연봉 테이블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뮬러1 드라이버들의 5년간의 기록에 따른 순위와 2020년 그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버들의 역대 기록은 포뮬러1 홈페이지에서 확인했고, 드라이버들의 연봉은 포뮬러 뉴스 오피셜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포뮬러1 5년간의 드라이버 성적을 포인트로 계산하면 우선 F1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 전설적인 드라이버 미하엘 슈마의 기록을 깰지도 모르는 새로운 F1의 영웅 루이스 해밀턴이 118포인트를 획득해 1위로 2020년 연봉을 무려 5,700만 유로, 하나로 약 778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5포인트로 2위를 차지한 세바스티안 베텔은 2020년 4,500만 유로, 하나로 약 614억을 받게 되고, 57포인트로 3위의 발테리 보타스는 850만 유로, 하나 약 116억을 받게 됩니다. 뒤이어 47포인트의 4위 키미 라이코넨은 450만 유로, 하나 약 61억을 받게 되고, 45포인트로 5위인 맥스 베르스타펜은 1350만 유로, 하나 약 184억을 받게 됩니다. 39포인트를 획득한 6위의 다니엘 리카르도는 1700만 유로, 하나 약 232억, 19포인트로 7위에 랭크된 세르지오 펠즈는 350만 유로, 하나 약 48억, 11포인트로 8위 카를로스 사이츠는 400만 유로, 하나 약 56억, 10포인트의 9위 니코 헬켄버그는 435만 유로, 하나 약 59억, 마지막 0포인트인 랭킹 10위 로만 그로스장까지 2020년에 180만 유로, 하나로 약 25억을 받게 됩니다. 야, 엄청나네요. 포뮬러1의 드라이버들의 성적과 연봉을 살펴보면 드라이버 포인트가 높아도 연봉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연봉이 차이가 나는 원인에는 눈에 띄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잘 나가는 소속팀. 소속팀이 잘 나가거나 스폰서가 빠방해서 금전 상태가 좋은 경우 비슷한 실력의 다른 팀 드라이버에 비해 연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컨 드라이버. 소속팀에 2명의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중 퍼스트 드라이버가 아닌 세컨 드라이버의 경우 다른 팀의 비슷한 실력의 선수보다 연봉이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협상. 연봉 협상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책정되는 연봉은 꽤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뮬러1 드라이버들의 성적과 연봉을 참고로 A부터 D까지의 그룹을 나누고 각각 그룹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정리한다면 드라이버 포인트 0점부터 10점까지를 D그룹, 11점부터 30점까지를 C그룹, 31점부터 70점까지를 B그룹, 71점부터 100점까지를 A그룹, 마지막으로 100점 이상을 S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받을 수 있는 연봉 테이블을 정리해보자면 D그룹은 100만 유로, 하나 약 14억에서부터 435만 유로, 하나 약 59억 사이에서 연봉이 결정되고, C그룹은 350만 유로, 하나로 약 48억에서부터 800만 유로, 하나 약 109억 사이 어디쯤에서, B그룹의 경우 450만 유로, 하나로 약 61억에서부터 4,300만 유로,
하나로 약 585억 사이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적용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A그룹은 4천만 유로, 하나로 약 544억에서부터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680억 사이에서 결정되고, 마지막 최상위 S그룹은 4,500만 유로, 하나 약 612억부터 6천만 유로, 하나 약 816억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성적에 따라 연봉 테이블을 나눌 수가 있는데, B그룹이 선수층이 두텁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만큼 연봉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지만, 좀 전에 언급했던 연봉 차이가 나는 세 가지 이유를 적용한다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계산한 이 연봉 테이블을 바로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들에게 적용한다면 설득력 있는 연봉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산업으로서 포뮬러 1의 규모보다 사이버 포뮬러의 규모가 클지 작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한 해에 치러지는 경기의 횟수가 적은 만큼 사이버 포뮬러가 포뮬러 1에 비해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들이 이 금액 테이블을 그대로 적용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상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의 대부분이 가정이고 뇌피셜이라 금액을 어떤 비율로 줄여야 할지 진짜 미친듯이 고민을 했는데,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확한 숫자가 바로 연간 그랑프리 횟수 20대 12. 물론 이런 식의 계산 방법조차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연봉이라는 게 공식 발표하기 전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뇌피셜 극장이니까. 사실 수학을 못한답니다. 통계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혹시 더 좋은 계산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비율을 적용한 금액 테이블은 D그룹은 약 8억에서 35억 사이, C그룹은 29억에서 65억 사이, B그룹은 37억에서 351억 사이, A그룹은 326억에서 408억 사이, S그룹은 368억에서 489억 사이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연봉 테이블 기준으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유인 소속팀과 세컨 드라이버 그리고 협상력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들의 연봉을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은 각 드라이버들의 연봉을 얼마로 책정하실 건가요? 일단 제가 계산한 드라이버들의 연봉과 연봉 계약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드라이버 포인트 12위에 랭크된 루이자의 경우 최근 2경기 동안 탑10에 이름을 올렸지만, 소속팀이 무명임을 고려할 때 큰 돈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포뮬러 1의 로만 그로스장이 드라이버 포인트가 0점임에도 상당한 금액을 받는 것을 볼 때 드라이버가 되기 힘든 만큼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루이자의 연봉은 약 10억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9위에 랭크된 히요시는 소속팀이 월드 그랑프리 우승 경험도 있고 나름 네임드였던 점, 그리고 오랜 기간을 함께 해왔다는 점, 스승이자 월드 챔피언 출신인 피탈리아 로페가 팀 감독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대우가 섭섭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2019년 탑10 안에 들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C랭크 최하위 약 29억 정도로 계약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8위에 랭크된 앙리는 하야토로 인해 신생임에도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는 스고팀 소속으로 2018년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 출신이기 때문에 고액 연봉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우승도 하야토가 멱살 잡고 끌고 가서 만들어준 데다 다음 해의 성적 역시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야토에게 퍼스트 드라이버 자리도 빼앗겼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성적 이상의 연봉을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년도 챔피언이었던 점과 아직 어려서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약 150억 정도로 2020년 연봉 협상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위의 불초올츠는 F1 시절부터 소속팀 미슈링크에서 활약해온 만큼 팀에서의 대접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중하위권의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는 만큼 상위에 있는 괴물들만 아니었다면 언제든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점, 오사무랑 친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앙리와 포인트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팀 내 퍼스트 드라이버이기도 하니 약 100억대의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6위의 카가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승해줄 것 같지만 2019년 당시에는 타이틀도 없고 제로에서 하야토를 이기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AS급으로 계약할 순 없지만, 카가가 돈을 좀 좋아하는 만큼 돈 많은 아오이가 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B급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할 것 같아서 약 300억 정도에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5위에 랭크된 하이넬은 신생팀의 오너로서 자금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과 같은 팀의 구데리안에 이어 세컨 드라이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B급에서도 성적과 관계없이 적은 돈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 드라이버로서 연봉은 약 30억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아예 안 받았을 수도 있고요. 4위에 있는 란돌은 연봉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본다면 란돌 역시 유니온의 오너고, 그런데 의외로 성적은 B급이라는 점, 경기 중 티타임을 즐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언제든 우승할 수 있는 상위 랭커임에도 제가 오너라면 계약을 안 하겠지만 그런 선택지는 없으니까 아마도 뭐 한 150억 정도 선에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돈보다 적은 푼돈이라서 그냥 안 받을 확률이 더 크긴 하지만 말이죠. 3위에 랭크된 구데리아는 2019년 월드 그랑프리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2020년 연봉 협상을 하는 지금이 가장 몸값이 높은 시기라는 점과 꾸준히 준수한 성적을 낸다는 점이 있지만 오너인 하이넬과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승했음에도 A급이 아닌 B급의 최고 대우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300억 선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위에 신조 나오키는 아무도 없던 해지만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 출신에 나름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팀 오너인 교코 여사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하니 뭐 A급 최고 수준 약 350억. 마지막으로 1위에 랭크된 하야토는 월드 챔피언십 최연소 더블원 챔피언 기록 보유자이다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라는 점, 그리고 오너 집안의 4위가 될 예정이라는 점인데 아직 4위가 아니라는 부분이 유리한 포인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멘탈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가 됐든 시즌 중에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니까 드라이버 포인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S급으로 스고에 대한 기여도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최고 금액을 줘야 하겠지만 오사무 성격상 약 400억 정도로 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상한 아재가 생각하는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들의 연봉에 대한 뇌피셜을 시원하게 질러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분명히 각각의 드라이버마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적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계산 방법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뇌피셜 극장인 만큼 그냥 흥미롭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더 좋은 계산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이 부족한 아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수상한 아재의 뇌피셜 극장 첫 번째 영상 사이버 포뮬러 드라이버 연봉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포뮬러 머신은 한 대에 얼마쯤 하려나? 살려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